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의 경우 포화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대병원입니다. 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최상위 단계로 올라갔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높은 심각으로 올렸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범정부 대응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수술이 지연되는 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일반 진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외부 의사와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네, 전공의 사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어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은 전공의는 7,800여 명입니다. 조사 대상 100개 병원에서 자료 제출이 부실한 6곳이 빠진 집계여서 규모가 줄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진이 부족하자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수술이 지연되는 비율은 30에서 많게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근무 비중이 특히 컸던 응급실의 진료 차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만 진료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도 병상이 상당 부분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환자가 중형병원으로 몰려 연쇄적인 과부하가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서울대병원 상황 보셨고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전공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병원마다 진료와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며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원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쪽인데요. 강원대학교 병원 전체 전공의 101명 가운데 70%가 훌쩍 넘는 7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술 일정을 조율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응급실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응급실 앞인데요. 원래라면 응급실에 모두 4명의 전공의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취재팀이 확인을 좀 해보니 현재 응급실에 남아있는 전공의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문의들이 투입돼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에서 당뇨를 앓고 있는 60대 환자가 응급실 전공의 부재로 수백 킬로미터를 떠돌다 3시간 반 만에 원주에 와서 진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이 나와 있는 이곳 응급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빙판길에 넘어진 환자가 응급실을 찾았지만 바로 진료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황밖에 안 되셔서 대기시간 3-4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시간 걸릴 수 있다고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먼저 가보시겠어요? 거기서 엑스레이가 가능하세요. 네, 대형 병원의 의료 공백 일반 병원으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운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 등으로 환자를 이송시키기도 하는데요. 대학병원 의료 파업으로 이 환자 전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사망이나 건강 악화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해 자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원 지역에는 대학병원과 의료원 등 모두 9개 수련병원이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 385명 가운데 80%가 넘는 33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아무래도 이렇게 의사가 또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진료를 그렇게 되면 못 받잖아. 약을 타가지고 가야 되는데 처방을 해줘서. 네, 강원도는 비상진료 대책을 세우고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분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네, 이처럼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업무가 늘어난 간호사들이 대리 처방과 같은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 간호사들의 피해 신고 사례 154건을 공개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곳은 상급 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간호사가 72%인 반면 임상 간호사, 다시 말해서 PA 간호사는 24%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체열이나 심전도 검사, 수술 보조나 봉합 수술 등 전공의들이 맡던 업무를 떠맡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집단 사직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공의 파업과 관련해 사실상 첫 강제 수사인데 최초 작성자 추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압수수색은 언제 진행이 됐습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9일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병원에서 나오기 전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6일 빅5 병원 모든 전공의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다음날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올라온 글이라 파장이 컸습니다. 경찰은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공의 파업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입니다.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조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최초 작성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만큼 최초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네, 이른바 비명 속가내기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공천심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위 10% 평가에 반발한 박용진 의원 등 현역들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추가 심사 결과 정리해 주시죠. 민주당 공관위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서울 강북구갑 천준호 의원과 당 대변인인 서울 강서구갑 강선우 대변인 등 12명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은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위 10% 통보에 재심을 청구했던 박용진 의원은 3인 경선을, 김한정 의원은 2인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 윤영찬 의원도 경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북 청주시 상단구에서 다른 당내 후보와 예선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책임지는 안규백 의원은 오늘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개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배제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안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 전 실장이 서울 송파갑 출마 제안을 거절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전략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비서실장도 광역단체장급으로 보기 때문에 광역단체장급은 우리 당의 전략지역, 다른 지역의 축선으로 가서 그 다른 여타 지역의 파급 효과를 좀 미쳐라.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 갑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서 반윤 투사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적합한 후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이현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안 의원은 일단 많은 전략 자산이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임 전 실장의 공천 여부는 다음 주 초 결론이 날 전망인데 당내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이 사퇴 요구로까지 번진 것과 관련해 정면 돌파를 시사한 가운데 향후 심사 결과 발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사이에 파워게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공관위원 간 이 파워게임 논란은 그제 경기 고양시정에 단수 공천됐던 김연아 전 의원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내 징계를 받은 김 전 의원이 이 단수 후보로 적합한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겁니다. 한 위원장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친윤 핵심 이철규 공관위원과 달리 이 단수 추천은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이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 공관위의 의견 요청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이 단수 공천을 취소하고 이 고양시정의 공천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관위 내에서 이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의 측근 김대식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이 장 의원의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한 것을 두고도 이 1시간 반 넘도록 격론이 있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상자는 한 위원장의 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과 이철규 의원으로 언급됐는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 의견이 다를 때 이 토론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 파워게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꼭 그 지역구 말고도 저희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공관위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하지만 의견 차이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라서 향후 공천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공관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 대표 인사였다가 전향한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밖에 여당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의 상당수 지역구 공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 가운데 17표만 이탈하면 오는 29일 처리가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시행이 확정될 수 있어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결과를 공개했죠. 개혁신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데요. 개혁신당이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측과 갈라서는 과정에서도 갈등의 한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공천 칼자루를 쥐게 될 김 전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후보 물색에 나서며 분위기 쇄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총선 체제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민주당 공천 잡음과 관련해 이번 주말이 지나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한다며 여러 명을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당한 공천 바로잡힐 때까지 더 이상 희생자 나오지 않을 때까지 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해서 내 몸이 으스러져도 무기한 단식 농성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선생님이 점수를 매겼는데 선생님 왜 저는 몇 점입니까? 이게 산수 점수 같으면 깔끔하지요. 그러나 국어 점수나 도덕 점수나 이런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봤는데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지금 상당히 크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어제 현역 의원 5명을 컷오프를 했는데 이수진 의원 탈당 선언 바로 했고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은 보신 것처럼 이제 당대표실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파장이 상당히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은 현역 컷오프를 예고를 했었는데 민주당은 현역 컷오프 없이 뭐 시스템 공천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조금 민주당이 비판을 받아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현역 컷오프가 없다고 하면은 인적 쇄신에 뭔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저도 사실은 컷오프를 통한 큰 틀에서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예. 현역 컷오프 그 자체를 약간 좀 비판하는 것은 뭐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그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제 선출직 뭐 평가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하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런 노이즈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지도부의 역량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중에서 이제 이수진 의원이 탈당을 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드는데도 열심이었고 그동안 뭐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도왔다라고 좀 억울함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컷오프된 의원들이 대부분 왜 비명일까? 왜 친명은 없을까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특히나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그 1심 재판도 안 끝나고 다 모든 게 아직 의혹에 불과한데 왜 나만 컷오프를 당해야 하냐. 이순진 의원은 지난번엔 그렇게 급하다고 나를 현직 판사인 나를 영입해가지고 인재 영입을 해놓고 왜 4년 지나고 나니까 또 나를 왜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냐. 예. 그리고 왜 나를 빼고 다른 사람들을 여론조사에 넣어 돌리냐. 항변할 만하죠. 그다음에 양기대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그 친명 자객 후보가 나한테 여기 와서 갑자기 경선 치르자고 하냐. 이러니까 지금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뭐 누가 시험 보면은 이제 1등도 있고 꼴찌도 있다지만 시험 문제 미리 알거나 시험 장소 바꿔서 본 걸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이제 갈등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 갈등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뭐 그 봉합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말과 언행을 보면은 물러날 기미가 없어요. 대표 물러나라고 원로들이 얘기해도 360을 흔드는 게 그 얘기 아니냐는 식으로 아주 굉장히 일축해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부터 민주당의 내홍이 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아마 그 고비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이수진 의원 탈당 기자회견 할 때 좀 주목을 끌었던 것이 백현동 판결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굳이 이 얘기를 왜 꺼냈을까요? 이 얘기를 꺼내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장에 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본인이 판결문을 보니까 아 큰일 났다. 이거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 간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정말 그 엄청난 70여 억의 대가를 받고 성공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로비를 했다면 성공한 로비를 했던 최종 결재권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결재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판결이 그러하다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파장과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판사 출신이 이수진이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선 후퇴를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 이 얘기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는 잠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돌출하는 그 지금 순간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이제 컷오프 되면서 자신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게 아니냐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다 이제 억울한 사정들이 좀 있으실 것 같지만 사실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이제 지난번에 전략공천 됐을 때 그쪽에 후보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다 수긍하고 이수진 의원 어쨌든 당선을 위해 열심히 도왔고요. 뭐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법 리스크랑 다르게 약간 조금 뭐 좀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약간 뇌물성이 있는 혐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사법 리스크로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뭐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에서 공정성을 흔드는 뭔가에 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민주당 이름으로 뭐 그렇게 이제 의정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번 또 국회의원 하신 분들이 뭐 어쨌든 지금의 결과는 약간 수긍하는 게 어쨌든 당원들 보기에는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사법 리스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모습을 보면 정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이런 얘기했거든요. 환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안규백 그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한 라디오에서 진흙탕 위에 연꽃이 필 거다. 오히려 여당은 잔잔하고 감동이 없는 게 문제다. 오히려 민주당은 공천에 좀 생동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같은 결의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공천 잡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들이 약간 수세적이었다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자진해서 백브리핑하고 그 기점으로 보면은 뭐 김성한 뭐 인재 영입이 간사 맡고 계신 의원, 그리고 뭐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어쨌든 이제 지도부가 이 공천 잡음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뭔가 지금 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그 큰 차원에서의 뭔가 리액션들이 나오면 오히려 저는 더 시끄러워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뭐 불출마나 사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경선에서 다 이제 평가 냈는데 그 평가를 뭐 재심해가지고 다르게 다시 또 뭐 결과를 바꾼다든지 하면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공천 파동의 책임을 물으면서 대표직에서 좀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이재명 대표는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 일축을 하는 상황이죠.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천이라는 게 한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정당은 이제 공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그다음에 좋은 이제 사람들 선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는 상품으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래, 왜냐하면 공당이 좋은 인재를 추천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세력과 특정한 뭐 사람의 의도가 개입돼서 만일 여기에 대해서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이 추천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유권자들이 올바른 심판을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라는 지금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당 혹은 어떤 자체적인 모임의 어떤 보스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좋은 사람 추천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하고 환골탈퇴라고 얘기하는데 친명 밀어내고 찐명 밀어넣는 게 그게 환골탈퇴고 그것이 혁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번 총선을 이기기 위한 총선인 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총선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 특히 원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와 그런 어떤 걱정을 표명하는데도 그걸 아주 시큰둥하게 일축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어떤 앞으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그런 폭발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건지 정말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건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저는 제가 보기에 인식하면서도 이건 내가 그립을 지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러한 과정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현역 의원 중 하나가 이제 박용진 의원인데 재심 신청했는데 하루 만에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 회의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지도 못했고, 오늘 그 조금 전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의 신청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평가 내용 공개할 수 없다. 당규 위반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 과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뭐 그 평가에 대한 재심 절차가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몰랐거든요. 그것도 아마 명확하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인적 쇄신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다만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에 대한 평가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쨌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뭐 대선도 겨뤘었고요. 그리고 당대표도 겨뤘었는데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뭐 하위 평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뭐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은 정부적으로 약간 이렇게 이제 관리할 수는 없었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분이 어쨌든 그 지난번에 대선 후보였었잖아요. 당내 경선 대선 후보였는데 저런 분은 이제 10%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사실 10%를 받아도 창피해서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모욕감, 굴욕감, 본인은 과하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내가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이 절차 자체가 저는 자기는 승복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왜 불리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공개해서 만약 경선 치르잖아요. 감사도 감사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능력 없는 의원이라는 게 만천하에 공표가 된 거니까. 그 얘기를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똑같이 그렇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권리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강성 지지층들은 이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한 이유는 이 공천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려서 본인이 설령 이번에 못하더라도 본인의 정당성과 정치적인 입지를 이번에 오히려 더 강화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여행정관께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 못하는 부분들이 박용진 의원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정활동도 잘했고 대국민 소통도 잘했고 그다음에 인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건강한 쓴소리 냈던 사람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표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 공천 걱정하지 않는 민주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천 걱정이 아니라 공천 탈락하는 민주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 말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식언이라는 자꾸 단어가 붙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저는 이 박용진 의원 건은 상당 부분 두고두고 민주당의 아픈 흑역사로 회자될 것 같습니다. 자, 흑역사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의견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이제 의원 평가, 동료 평가를 했을 그 당시가 과거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 표결 누가 했느냐 색출하는 그런 과정 내에서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의원, 조응천 의원의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누가 바이러스를 침투해서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도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어떤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의정 활동을 평가해라. 그게 어제 친교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서 0점 맞은 사람이 있다라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러셨잖아요. 의원들과의 협력과 이런 당원이란 것은 그 조직체의 구성원 내에서 서로 간에 동하고 협력하면서 개별성을 띠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게 당원의 조직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반적인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9월 말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위 우리 당의 한 30분 정도는 가결표를 던졌고 10분 정도는 기권 무효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도 여론조사에 응했고 저는 이 요소들이 당시에 이 공직자 평가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대표가 왜 그 뭐 동료 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빵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시다던데 여러분도 뭐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좀 웃었어요.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웃는 건 지금 허탈해 가지고 웃는 겁니다. 대선 때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피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저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지의 방탄으로 부족해요. 제1야당 대표 방탄이 필요한 거죠. 법원 방탄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렇게까지 무리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 조홍천 의원 이야기 중에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0점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이런 얘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또 안규백 위원장도 협력과 조화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뭐랄까요? 의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좀 되는데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의원 다면 평가라는 것이 예. 의원들이 이제 상대 의원들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뭐 상사나 아니면 부하 직원이 많이 평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의원 평가 그리고 뭐 보좌진 평가, 당직자 평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들에 의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쉽게 말하면 당심 이런 것이 예. 반영되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당대표 당선됐을 때 77%로 당선이 됐는데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키기 위한 그런 또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네. 평가들이 반영돼 가지고 그게 결과로 나온 걸 수도 있죠. 조금 전에 그 평론가님이 건강한 쓴소리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건강한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시스템 자체를 조금 흔드는 거는 조금 뭐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뭐 조금 하위 10% 평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그 평가와 다르게 어쨌든 좀 정무적으로 뭔가 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마사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정무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평가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조금 뭐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공교롭게도 시점도 참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동료 의원들 뭐 다면 평가가 그때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에 이게 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사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설령 그때 그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굳이 왜 또 그 시점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건 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그걸 겁니다. 이른바 그 우리가 정량 평가라고 하는 그 뭐 법안 출석률, 법안 제출 뭐 이런 것들은 상임위 출석 이런 것들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큰 격차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정성 평가 이른바 주관적인 그 의사가 개입되거나 혹은 판단자의 의사가 개입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큰 폭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내 편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번에 좀 속관해야 되겠다는 그 이중적 잣대가 이번에 형성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또 해필 비명계 의원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의심과 근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명하는 분들, 이른바 뭐 조정식 총장, 안규백 뭐 위원장, 뭐 이재명 대표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말이 다 꼬입니다. 제가 봐도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게 그래. 이러니까 그분들이 승복해야 되겠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도 승복이 안 되겠네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귀에 들어올 때 우리가 탁 들어오는 걸 스티커 메시지를 하지 않습니까? 비명 행사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예. 딱 지금 현실을 네 글자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명 행사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호위무사했던 분들은 단수공천 받거나 편안하게 경선 보장받고 아닌 분들은 무언가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경선을 통해서 탈락시키는 듯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 공정하지도 않고 공정해 보이지도 않죠. 이거는 네.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픽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지금 인물들만 보더라도 단수 공천을 받은 인물들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이제 친명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들이고 지금 밑에 있는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번 이제 발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혹은 공천에 탈락한 분들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떨어진 분들은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를 이제 승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어떻게 네, 네. 자기의 정치 생명이 좀 달린 일인데 뭐 저게 나오는 저 뭐 그래프 사진만 보더라도 예컨대 그 앵커께서 이제 남영희 지금 후보 말씀하셨는데 네. 남영희 후보가 지난번에 민주당 후보로 갔을 그 총선에 출마했을 때 굉장히 근소한 표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몇 번의 이 발언 실수들이 이것들을 다 이제 해가지고 뭐 탈락시킬 만큼의 뭐 그렇게 뭐 심각한 것이었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 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계속 공천이 앞으로도 계속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도 뭐 친문의 대표적인 뭐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윤건영 의원도 오늘 단수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제 뭐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거취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도 컷오프가 된다면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하시나요? 지금 컷오프 되거나 지금 경선에서 탈락한 분들 이런 분들과는 결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단순히 이제 뭐 후보 중에 한 명이 컷오프 당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친문재인계의 상징 같은 분이 이제 여기에서 이 구도에서 빠져나간다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명 갈등이냐 문명 내전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이것이 아마 저는 제가 촉발되는 이른바 방아쇠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저는 심각한 경우 뭐 컷오프가 돼서 아예 경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험지로 보내버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매우 이 내용이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로들의 많은 분들의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뭐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들 많은 분들이 이제 위험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판단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가장 최종 상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일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일 메시지가 내주 초라도 나온다면은 아마 그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와 저는 직결되는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말로써 커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낙연이라는 새로운 미래라는 선택지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것이 뭐 큰 파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거나 출구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은 경선 보장이 되는 성동을해서 뭘 해주거나 이렇게 가야지 납득하지도 수긍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을 꺼낼 때는 아마 이것이 아마 이번 총선 공천 과정 들어서 민주당에서 가장 큰 위기로 솟아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이제 당내 반발, 위기, 공천 잡음 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의 공천 탈락자들에 대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마 노웅래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뭐 100%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그 안타까움과 원통함 또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8년) 전 제 심정과 똑같을 겁니다. 그 마음 그 심정 제가 압니다. 무슨 말을 하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요즘 제 마음도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함께 갑시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로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의 울먹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위로가 될까요? 뭐 위로가 되지는 않겠죠. 네. 뭐 근데 이제 현역들의 컷오프 말고 사실은 그냥 예비 출마자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도 다 컷오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그분들도 다 수긍하고 당의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제 헌신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컷오프 되신 현역 의원분들도 지금 당장은 뭐 조금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어찌 됐든 당원으로서 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크게 보면 약간 조금 좀 수긍을 하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민주당 지금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뭐 수습책이라든지 대책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지난 엊그제 이제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뭐 그래가지고는 저는 이 문제가 봉합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최소한 이재명 대표의 2선 후퇴 혹은 이제 총선 불출마
정 안 된다면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퇴 정도까지는 해줘야 무언가 이 사태에 대해서 지도부가 책임지고 당신들의 문제 제기를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이 되지. 뭐 이재명 대표가 공감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데 뭘 함께 합니까? 이 노웅래 의원한테 경선 기회 주는 게 그게 함께 하는 거고 그게 이해하는 거지. 저렇게 말로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 국면을 그냥 모면해 보자는 얘기에 다름 아니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느끼는 위기의식이 지도부가 굉장히 좀 아니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총선 때 가면은 결국 뭐 국민의힘과 우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거면은 결국 그래도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그렇게 정말 무지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지금 잘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자, 레토릭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민주당 상황을 보면서 지금 오히려 이제 내심 기대하고 있을 제3지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이제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상황이 또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측에서 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후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낙천 뭐 컷오프된 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차라리 그 빅텐트로 합쳐진 개혁신당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거는 약간 이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텐트로 있을 때는 어쨌든 본인이 개혁신당의 그러니까 빅텐트 안에서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 승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더 약간 쪼개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하는 새로운 미래에서 후보로 나갔을 때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고민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차라리 이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지대가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을 뭐 이렇게 막아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민주당 첫 번째로 탈당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새로운 미래보다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약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거를 조금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오늘 개혁신당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나요? 결국 새로운 미래 측에서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낙연 전 대표를 쫓아냈다라는 게 이제 그쪽의 주장인데 그게 현실화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김종인 위원장은 그 이준석 대표에게 원래 빅텐트라고 이렇게 합하지 말고 그냥 따로 가서 당신의 정체성으로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총선에서 심판받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현실화된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뭐 제3지대는 이제 다시 또 분화된 만큼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미래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이 각자 도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떤 지역의 대표성과 그다음에 계층의 대표성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서 이번 총선에 그나마 3지대의 유의미한 성적표를 거두냐.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섰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부터 그렇게 된 이상 선명 노선을 걷는 게 그 각각의 당에 유리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워낙에 이제 민주당 공천 관련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을 짧게밖에 좀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이제 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열었는데 기존에 내정됐던 당 대표 대신에 이제 다른 분이 선임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에 차라리 대표성 있는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인요한 뭐 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혜지 비례대표 의원이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그 비례정당의 그 당직자를 당대표로 내보낸다? 사실은 전혀 원래도 위성정당 만드는 게 명분도 없었지만 더 명분이 없는 일이다. 아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그 한성교 의원 그 사태 때문에 아예 이제 내가 비례대표를 뭐 쉽게 말하면은 뭐 한동훈 위원장 마음대로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당직자를 좀 내보낸 것 같은데요. 너무 약간 좀 염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조혜정 국민의힘 정책국장이 이제 당 대표로 추대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위성정당 국민의힘이 가서 전 잘하는 거라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치는 정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그랬어요. 위성정당이 정말 이거는 우리 정치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병리평으로 갑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결국에는 위성정당으로 가니까 우리는 위성정당 창당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국민의힘이 정직하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이 우리의 자매 정당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당직자를 갖다 놔서 대표를 만들 테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가족입니다를 천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당은 오히려 그럼으로써 지금 시민사회를 연대한다 치면서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형해화시키고 있지만 저는 그 국민의힘은 차라리 병리평으로 우리는 사실상의 정당으로 갈 테니까 우리를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번 총선에서 그런 국민들이 어느 정당에 표를 많이 주는지도 연동형이 옳은지 병리평이 옳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 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하루 주가가 16%나 뛰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S&P 500 지수, 다우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엔비디아가 하루 전 발표한 실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보다 2조 원 많은 2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붐으로 1년 전에 비해 매출은 3배, 순이익은 7배나 급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가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더 큰 성장을 예고했습니다. We're at the beginning of a new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n now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experiencing two simultaneous transitions, and this has never happened before. 하루 종일 고공행진을 이어간 엔비디아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361조 원 늘어나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을 비롯해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도 덩달아 급등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올해 최고의 날을 맞았습니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도 3% 가까이 오르며 1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Yeah, I mean, look, the godfather of AI, Jensen, NVIDIA spoke, and this is going to fuel the rest of this tech ecosystem from the hyperscale players, Microsoft. You look at Google, Amazon, and others. And 엔비디아 지분 3.5%를 보유한 젠슨 황 CEO의 자산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가 폭등에 힘입어 재산이 하루 만에 95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 이상 불어났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는 92조 원을 넘기며 세계 갑부 순위 2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엔비디아가 불어넣은 시장의 기대감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따른 우려마저 덮어버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뉴욕 증시 훈풍을 타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동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3% 오른 2681.03에 코스닥도 0.36% 오른 873.21에 각각 개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힘입어 밤사이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몬테네그로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국으로 가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루디치 변호사는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 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서는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직원들에게 경력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전 직원의 제보인데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원실 직원들에게 수사 목적이 아닌 단순 경력금 성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9월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근무했던 최용주 씨 제보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 씨가 공개한 검찰 내부 메신저를 보면 지난해 6월 검찰총장실은 천안지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 100만 원을 내려보냈습니다. 영수증에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 수행활동 지원 목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활비 제가 제 손으로 만져본 거 32년 공직생활 하면서 처음입니다. 직접 그런 재무부서에 있어서 그런 걸 다뤄보면 모르겠는데. 이원석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 담당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지원비를 지급했다는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일제히 특수활동비가 전달됐다면 최소 수천만 원이 사용됐을 거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단체 측은 기밀 수사 등과 무관한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건 세금 오남용이라며 그동안 엄격한 집행을 강조해왔던 이원석 총장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18년 1월 이후부터는 말씀 주신 집행 내역과 함께 집행 증빙 자료를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반면 대검찰청은 수사활동 초기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에도 필요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 정보활동은 수사와 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체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위해 검찰 예산 검증을 계속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국도에서 덤프트럭과 승합차 등 차량 8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들이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0분쯤 인천 운서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한 대가 6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게차를 몰던 40대 노동자 박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O 리그로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계약을 마치자마자 한화 구단의 스프링 캠프 장소로 출국했습니다. 류현진은 오늘 아침 8시 비행기로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해 한화 스프링 캠프 선수단에 합류합니다. 스프링 캠프를 떠나기 전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각오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자마자 바로 훈련할 것 같고 캐치볼에서 느낌이 괜찮으면 바로 불펜 피칭을 하지 않을까. 일단 퍼스트 시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올 시즌에 좀 더 좋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퍼스트 시즌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꼭 하나이글스가 퍼스트 시즌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커다란 보름달을 보며 새해 행운을 기원하던 민족의 명절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일 뜨는 달은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1년 중 가장 작은 보름달 미니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김진도 기자입니다. 조상들은 설보다 정월 대보름을 더 큰 명절로 여겼습니다. 대보름날 자정을 전후로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냈고 색이 있는 오곡밥을 먹고 단단한 부롬을 깨며 안녕을 빌었습니다. 지신밟기와 쥐불놀이, 줄다리기, 차전놀이 등 전통놀이도 대보름에 행해졌습니다. 이날 뜨는 보름달도 크다는 의미를 넣어 대보름달로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정월 대보름에는 큰 보름달이 아닌 유난히 작은 보름달, 미니문이 뜹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져 그만큼 달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달이 지구에서 가장 먼 위치인 원시점 부근에서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올해 정월 대보름 미니문은 오는 10월 17일 밤에 떠오를 슈퍼문보다 지름은 약 12%, 면적은 약 23% 작습니다. 지역별 미니문 보름달이 뜨는 시각은 독도 17시 43분, 강릉 17시 55분, 부산 17시 58분, 서울 18시 3분 등입니다. 보름달이 가장 둥글게 보이는 시각은 밤 9시 30분쯤. 이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평소보다 작지만 밝고 둥근 예쁜 보름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이 개발한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했다고 업체 측이 밝혔습니다. 미 우주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가 한국 시각 오늘 오전 8시 23분쯤 달 남극 근처의 분화구 말라퍼트 A 지점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탐사선이 착륙 예정 시간 이후 한동안 교신에 어려움을 겪다가 10분여 뒤에 오디세우스 안테나로부터 희미한 신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스티븐 알테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 방송에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달 표면에 있고 신호를 송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눈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 지역과 제주도에만 약한 비구름이 남아있는데요. 이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제주 산간에만 모레까지 많게는 1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에서는 비가 가끔 지나다가 낮 동안 잦아들겠습니다. 영동에는 오늘 눈이 날리는 곳만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이 많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더라도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는 빙판이 남아있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이동하실 때는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7도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바람도 무척 강한 만큼 해안가 출입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도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남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인 내일 보름달은 일부 중부지방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